자, 일어나봐. 그리고 화학이야. 너네 교재 보면은 103페이지도 되어 있어요.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주기율표. 주기율, 주기 뭐예요? 피리어드. 뭐예요? 그냥 일정하게 반복되는 현상. 우린 그걸 주기라 그러지. 그래서 원소들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는 한 118개 정도 나오는데 118개인가까지가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또 실험실에서만 존재하는 원소들도 있어. 그래서 토탈 한 118개 정도 되는데 그 원소들을 갖다가 이제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표에다가 정리해 놓은 게 주기율표야. 여러분들 주기율표 20번까지 정도는 외워야 되는데 외우고 있니? 중학교 때 다 외우지 않았어? 수엘립의 붕탄질산 뭐 이렇게 외웠었니? 주기율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외우고 그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주기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그냥 칠판 한 판에다 정리를 할 거야. 그러려면 일단 주기율의 역사를 알아야지. 그래서 주기율 역사를 좀 보자고요.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우리 책에 첫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되베라이너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 이름하고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때 당시는 뚜렷하게 이게 눈에 보이게끔 주기율표를 만든 건 아니고요. 원소들이 이런 성질들을 갖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게 묶음으로 그래서 원소를 갖다 3개씩 묶음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규칙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애가 누구 있냐면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야.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 쟤네들은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갖고 2족의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있는 스트론튬이 양옆에 있는 칼슘하고 바륨의 딱 중간값을 갖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봐. 스트론튬이 2분의 칼슘하고 바륨 뭐 이런 거죠. 그럼 뭐가 있겠냐? 뭐 원자량이라든지 뭐 밀도라든지 녹는 점이라든지 뭐 이런 물리적 성질들이 어떻게 돼? 가운데 센터에 있는 애가 양쪽 옆에 있는 애의 평균값이더라는 거지. 이런 성질을 알아낸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세 덩어리씩 3개씩 묶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규칙성이 있네? 라고 발견한 사람이 되베라이너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얘가 뭐로 발전하겠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로 이렇게 쓰죠. 족. 영어로 뭐라 그래? 우리 패밀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는 뭐라 그래? 세로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족이라고 하죠.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0족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족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욕이 아닙니다. 족이 같은 거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걸 우리는 족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끼리 모아가지고 세로줄로 이렇게 나열한 거 우린 그걸 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되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이 이 족을 대표하는 애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더라?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뉴렌즈. 우리가 뉴렌즈라고도 하고 발음상 우리가 뉴렌즈라고도 해요. 같은 사람이다. 여기는 우리 옥타브설이라고 하는 옥타브가 뭐냐? 1옥타브가 뭐죠?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 80개를 우리는 옥타브, 1옥타브라고 하죠. 옥토퍼스 뭐야? 문어 다리 몇 개? 8개. 그래서 8을 의미한다. 그래서 8번째마다 주기성을 갖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8번째마다 주기성을 갖더라. 우리 8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뭐죠? 우리가 파루설이라고 하지. 영어로 뭐라 그러죠? 다 배웠지. 옥텟 룰이라 그렇지.
그래서 8개를 꽉 채우면 안정하더라. 전용 원소들은 8개를 채웠을 때 안정하더라. 그래서 영족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이 전부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더라. 그게 8개를 채우는 거잖아. 근데 원소가 전자 껍데기에 전자가 8개가 꽉 찼을 때 다음 주기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주기가 바뀔 때 8개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중에 옥타브설이 파루설로 또 옥텟 규칙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뮬렌즈의 옥타브설. 세 번째, 유명한 애지. 누구예요? 멘델레프. 이름이 무슨 예프 그런 거 보니까 저쪽 러시아 쪽 사람인 것 같죠? 예프, 스키 뭐 이런 말 들어가면 무슨 스키 이렇게 나오죠. 멘델레프 여기가 거의 대부분 주기율표의 거의 뭐 할아버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멘델레프는 63개 여종의 원소를 갖다가 발견을 하죠. 발견을 했다기보다 그동안 있었던 거를 정리한 거지. 그런데 여기에 63개 여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있다 이런 뜻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미발견 원소까지 자리까지 잡아놨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쪽 규칙성에 보면 여기 자리에 분명히 이 원소가 있을 거야 라고 자리까지 잡아놨어요. 위치를 선정해 놓고 또 뭐 했냐면 이름까지 지어놨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나중에 그 원소가 발견이 되더라. 물론 이름은 그 발견한 사람 이름을 땄겠지만 그때 당시에 멘델레프는 이름까지도 정해서 이 자리에 분명히 이런 성격을 가진 원소가 있을 것이야. 나는 아직 발견 못했지만 있을 것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발견해 보니까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얘는 뭐예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 이게 중요 포인트죠.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거의 주기율표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틀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아버지, 주기율표의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멘델레예프. 그걸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이제 네 번째 누가? 모즐리가 이제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만든 거예요. 뭐 장주기형 주기율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이제 뭐야? 원자 번호 순서죠.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2개 바꿔갖고 막 맞냐 틀리냐 물어봐. 그래서 멘델레프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다. 얘 장점은 뭐예요? 없는 미발견 원소까지도 자리까지 잡아두고 성질을 유추해가지고 거기에 이름까지 명명해서 놔뒀는데 나중에 발견이 되더라. 모즐리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재배열을 한 거지. 원자 번호. 나중에 X선 회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를 갖다 카운팅을 해가지고요. 원자 번호를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한다. 이게 모즐리의 주기율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순서, 사람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사람 이름을 외우지 않으면 순서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이름을 그래서 알아두면 좋아. 근데 이름이 잘 안 외워지지. 새쌍 원소설은 족으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8번째마다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더라.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델레프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고 그걸 좀 더 발견해가지고 지금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은 모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책 103페이지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 있지. X선 연구로 원자 번호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렇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주기율표를 한번 여기다가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러분들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수소, 그 다음에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1주기, 2주기, 그 다음에 이제 3주기 그려볼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죠?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렇게 되지. 이렇게 20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 뭐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 너네는 뭘로 외웠니? 수엘립의 그죠? 붕탄질산 뭐 이렇게 외웠냐? 아직 못 외웠다. 손 들어봐.
다 외웠어? 그러면 니네 외운 게 방법이니까 그렇게 그 방법으로 외워두세요. 일단 주기율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기본적으로 조금 확장을 해야 되지. 자, 이 알칼리 금속은 여기에 이제 르비디움이 있고 세슘이 있고 프란슘까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아까 했었죠? 스트론튬, 바륨. 그래서 아까 요게 새쌍원소설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7쪽에 FCl, Br, I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립톤, 제논.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이 크립톤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36번이거든. 이거 묻는 문제가 수능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36번까지 외우는 애들이 없잖아. 이게 물론 그 자료에 이게 비활성 기체라는 조건이 주어지긴 했는데 이거 크립톤이 36번이라는 걸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써주는 거예요. 요 정도만 알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선생님 화학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화학을 대학 4학년, 대학원 2학년이니까 6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만수무강에 전혀 지장 없어. 주기율표 안 외워도 돼요. 20번까지만 외우면 돼요. 선생님 지금 살아있잖아. 니네도 20번까지만 외우면 절대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주기율표를 딱 그려놓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를 할까? 우리 그동안 배운 거를 여기다 한번 적용해보자고. 자, 무조건 수소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1번이야. 이유는 뭘까요? 수소는 지금 1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1번인데 수소는 비금속이야.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프란슘까지 얘네들을 우리는 이제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야. 자, 그리고 이 세로줄을 우리는 뭐라 그래? 1족이라 그래. 1족은 최각 전자가 1개 있다는 뜻이고 원자가 전자가 1개 있다는 뜻이야. 우리 배웠잖아. 그걸 우리는 1족에다 다 모아놓은 거야. 그 중에서 나머지 이 노란색 박스에 들어있는 건 금속이야. 알칼리 금속. 근데 그거에 비해서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긴 하지만 얘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은 거야. 금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의 애야. 그냥 최각 전자만 하나 있는 거야. 공통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됐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로줄은 이렇고요. 가로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1주기라고 얘기를 하지. 이 주기는 우리 그 오비탈의 전자배치에서도 배웠죠? N으로 표시되는 거. 주양자수 기억나죠? 주양자수로 표시되는 1, 2, 3, 4 K껍질, L껍질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기에는 첫 번째 껍데기란 뜻이야. 첫 번째 껍데기에는 전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하고 헬륨이 들어가는 거야. 수소하고 헬륨이 들어가는 거야. 헬륨을 뭐라 그러죠? 여기 18족이라 그래.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원자과 전자가 0이기 때문에 0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주기율표상에서는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18족이니까 꽉 찼잖아. 그리고 얘는 헬륨은 예외야. 얘 또 동그라미. 얘는 최외각 전자 2개다. 나머지는 전부 다 8개잖아. 최외각 전자 8개인데 얘는 2개야. 그게 예외야. 원자과 전자는 얘네 다 0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최외각 전자는 헬륨만 2개고 나머지는 다 8개.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는 써먹을 전자가 없기 때문에 0이야. 다 꽉 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빼버릴 거야. 왜? 우리 얘를 뭐라 그래? 비활성 기체다. 인너트 가스라 그래. 비활성 기체입니다.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 사실은 이게 안일 B자를 쓰는데 원래는 안일 불자를 써야 돼.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안일 불자를 씁니다. 불활성 기체예요. 불활성 기체 하면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비활성 기체로 바꿨대요. 번역을 할 때. 불활성 기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다른 애들하고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억지로 반응시키면 할 수도 있어. 에너지를 잔뜩 주고 때리면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는 얘네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는 거니? 이런 형광등 같은 데 아르곤 같은 거, 네온 같은 거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뭐예요?
강한 방전을 주잖아? 그럼 얘네들은 반응을 하지 않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만 빨라지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서 형광등 안에 하얀색 가루 있죠? 그게 형광물질이거든. 걔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네를 들뜨게 해서 걔네들이 내놓는 빛이 이렇게 우리가 형광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형광등이 그런 원리야. 그래서 거기에다 인너트 가스를 집어넣는 거야. 이런 애들이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으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걔네들이 형광물질을 가서 때려가지고 형광물질을 들뜨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그 차이값만큼이 빛 에너지로 나와서 우리가 형광등을 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원리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화학적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얘네들은 아무런 일도 안 해. 그래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율표는 이렇게 그려놓지만 선생님이 과감하게 얘를 돼지꼬리 땡냐 빼버리는 거야. 날려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가 있구나. 비활성 기체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 성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화학적 성질은 없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자. 나머지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사이 채워야 되겠지. 두 번째, 이걸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2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족이야. 선생님, 2족에서 갑자기 족이 13족으로 튀었지. 여기 중간에 누가 있어? 3부터 12족까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책에는 있어요. 이 사이에 들어있는 애들을 우리는 트랜지션 메탈이라 해서 전이금속이라 그래. 그래서 전이금속, 중금속 알죠? 뭐 니켈, 크롬, 카드뮴, 코발트, 구리 뭐 이런 애들이 여기 잔뜩 들어있어.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이금속이라 그래. 나머지를 전형 원소라 그래. 우리가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다루는 것들은 대부분 전형 원소고요. 전이 원소는 저기로 쫓겨났어. 대학교 과정으로 일반 화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금속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를 선생님이 쓴 거 우리 다 못 외우니까 그런데 이걸 요만큼 늘려야 되겠지. 저 안에 잔뜩 금속들이 들어있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전체 주기율표 큰 걸로 봤을 때는 요 사이가 이렇게 늘려야 돼. 저 안에 금속이 되게 많아요. 란타나이드, 액티나이드까지 다 있어. 그런 금속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기율표의 이쪽에 왼쪽에 있는 쪽이 전부 다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반면에 이제 오른쪽이 대부분 다 비금속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족이 있지. 여기는 이제 14족, 15족 질소, 16족, 17족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18족.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다? 뒤에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 1, 2, 3, 4, 5, 6, 7, 8, 빵! 이렇게 되죠. 8은 최외각 전자야. 1, 2, 3, 4, 5, 6, 7, 8은 최외각 전자야. 1, 2, 3, 4, 5, 6, 7, 빵은 원자가 전자야. 조심해야 될 게 헬륨의 최외각 전자는 예외야. 2개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중요한 애가 나오죠. 17조.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많이 들어봤죠, 너네? 할로젠이라고 하죠. 이 할로젠 원소들은 굉장히 일단은 독성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로젠 원소들은 다 위험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뭐 염소도 마찬가지, 불소도 마찬가지, 염소, 브로민. 대학교 2학년 때 가면 브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실험, 유기화학 실험을 하는데 이 브롬은 되게 독성이 심해가지고요. 살갗을 파고듭니다. 살갗을 파고들어서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이 남자 정자를 다 파괴해요. 큰일 나겠지. 저 브로미네이션 할 때는 실험 장치 딱 걸어놓고 남학생들 전부 다 밥 먹으러 가버려요. 그럼 조별로 여학생들만 남아서. 근데 그게 남자한테만 나쁜 게 아니고 여자한테도 나쁘거든. 남학생들이 다 도망가 버려. 냄새 안 맡으려고. 근데 냄새가 나거든. 선생님도 이거 실험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 선생님 아들 낳고 딸 낳았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었어. 그치?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자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해. 이거 농도가 진하거나 아니면 조금 과량을 흡입하면 죽어요. 염소도 되게 위험한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할로젠이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세요. 독성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응성도 되게 크거든,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경향성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센터에 있는 이 14족에 있는 대표적인 애가 여기 탄소 밑에 있는 규소가 있죠.
효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G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 우리가 쟤를 게르마늄이라고 그래서 들어봤지? 영어로는 germanium이야. 그죠? germanium. 게르마늄. 그 다음에 규소, 실리콘이죠? 이렇게. 얘네들은 주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준금속이라 그래. 이 중금속하고 틀린 거야. 중금속하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중금속은 뭐 은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밀도가 한 4 이상 돼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금속을 우리는 중금속이라 그래. 이게 얘네들은 또 특징이 어떤 특징이니? 단백질의 결합을 되게 잘한다고. 몸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않아요. 몸의 단백질 안에서 설파이드 본드라 그래서 황하고 결합해 버려갖고 몸에서 배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생선 같은 걸 먹었을 때 나중에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래서 등이 굽은 생선을 먹었더니 우리가 나중에 같이 등이 굽더라는 거지. 몸에서 안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한참 유명했던 게 뭐죠? 너네 동원 참치 알아? 동원 참치가 그랬어요. 참치, 선생님도 참치 되게 좋아하는데 참치의 문제점이 뭔지 알아? 너네 생물 농축이라고 들어봤냐? 참치는 대형 어종이잖아. 참치가 뭘 먹어? 참치보다 조그만 물고기를 먹겠지. 그 조그만 물고기를 뭘 먹겠니? 멸치 같은 거 먹겠지. 멸치는 뭘 먹겠어? 플랑크톤을 먹죠. 동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은 뭘 먹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지.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이 오염이 되면 거기 안에 있는 중금속이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동물성 플랑크톤을 옮겨가 동물성 플랑크톤을 멸치가 먹어. 멸치가 조그만 물고기한테 잡혀 먹어. 그 물고기를 참치가 먹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걔네 몸에서 중금속이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야 참치가 그 중간 물고기를 한 마리만 먹겠니? 엄청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간 물고기는 멸치 한 마리만 먹겠냐? 엄청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멸치 한 마리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한 마리만 먹겠어? 엄청 많이 먹겠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중금속이 계속 농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대형 어종을 갖다가 회나 이런 걸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동원 참치가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게 밝혀졌어. 참치의 수은 대표적인 중금속이거든. 수은 우리 몸에서 안 빠져나오기로 유명한 애입니다. 그래서 니네 실험실에서 수은 떨어뜨리면 수은은 유일하게 액체 금속이잖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수은 갖고 장난쳐봤냐? 또로록 이렇게 구슬처럼 또로록 굴러다녀. 얘가 밀도가 14 정도 돼요. 물의 14배야. 그리고 표면 장력이 되게 커갖고 구슬처럼 또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쪼개져가지고 턱 굴러서 경사 낮은 데로 숨어 들어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얘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증기로 증발돼갖고 우리가 마시면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수은을 떨어뜨리면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황 있지, 황가루. 황가루, 노르스름한 황가루가 시약병에 있어. 그걸 막 뿌려야 돼. 그리고 빗자루를 막 쓸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황이 수은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요. HGS로. 그럼 거무튀튀해져. 그리고 쓸어서 담으면 수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황이 우리 몸에 단백질에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들어있는 거야. 우리 몸에 단백질에 이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수은이 들어가는 거야.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머리카락 같은 데 많이 붙어있어. 그래서 수은 중독인 사람 알아보려면 머리카락 분석해보면 머리에 나와요. 이 SS 본드 때문에. 여러분들 파마하는 게 이 원리야. 이거 끊고 롤로 이렇게 말면 꼬불꼬불해지는 거야. 이걸 다시 붙이면 그게 뭐야? 스트레이트야. 너네 스트레이트 약 발라갖고 쭉쭉 빗지? 그러면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다시 결합이 돼갖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끊으면서 돌돌돌 말잖아? 약을 쳐가지고. 그럼 그게 퍼머가 되는 거야. 뭐 그런 원리다. 우리 몸에 이 S가 되게 많은데 이런 중금속들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 몸에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 동원에서 그 참치캔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참치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랬는데 연구 결과가 딱 나온 거야. 참치에 다량의 수은이 발견돼. 난리가 났어. 아마 근데 그 사람은, 그 과학자는 굉장히 동원 참치에서 상을 받았을 것 같아. 참치한테 있는 그 기름이 이 수은을 갖다가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게 증명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동원 참치, 사조 참치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캔에 기름 잔뜩 들어있지? 무슨 기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자체적으로 참치에 들어있는 기름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수은을 갖다가 다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참치가 팔리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참치를 찌개도 해 먹고 많이 먹잖아요. 김밥에도 넣어서 먹고. 문제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있는 애들 중금속인데, 이건 중금속이다. 중금속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중금속의 대표적인 애 너네 잘 알잖아요. 수은하고 카드뮴이,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일본 미나마타 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사람들이 막 시름시름 앓고 막 피부병이 생기고 허리가 막 휘고 막. 그래서 유명한 그 현 이름을 따갖고 미나마타 병이라 그랬어. 알고 봤더니 공장에서 폐수를 버렸는데 그 폐수 속에 수은이 잔뜩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걸 물고기들이 먹었는데, 일본 사람들 스시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전부 다 막 등이 휘고 막 이렇게 되는, 난리가 났었어. 유명한 미나마타병 수은. 카드뮴도 유명합니다. 이따이 병 들어봤어? 선생님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이따이, 아프다는 뜻이래요. 얼마나 아프면 이따이 병이야. 병이 그게 카드뮴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한때 1960년대 뭐 이렇게, 그때 일본에서는 이런 환경오염 때문에, 특히 중금속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네 혹시 환경 쪽이나 이런 쪽 공부하게 되면 이런 거 단골로 나오는 애들이야. 수은하고 카드뮴. 대표적인 어디야? 3족하고 12족 사이에 들어있는 전이금속들이야. 이런 애들은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한다. 중금속. 무거울 중자. 그런데 이런 중금속들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지만 단백질하고 결합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꽉 들러붙어갖고 안 빠져나간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 선생님이 소개할 거는 준금속이야. 준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금속도 아닌데 비금속도 아닌데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금속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비금속이라고 하긴 그렇고 한 금속에 준하는 애, 그래서 준금속이다. 대표적인 애가 이런 애들이야. 규수하고 저르모늄. 뭐에 쓰는 애들이니? 뭐에 쓰는 애들이지? 반도체의 재료로 쓰는 애들이야. 니네 금속은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가 되게 잘 통하잖아. 우리 그래서 도체라 그러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비금속들 이런 애들은 다 부도체잖아. 우리는 절연체라 그래. 부도체, 절연체. 근데 전기가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 상황에 따라 통했다 안 통했다 하더라는 거야. 우리 그걸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첨단 반도체 소자로 많이 쓰는 기본 베이스 물질로 실리콘하고 저르모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가운데 이런 애들을 우리는 준금속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앞부분에 왼쪽에 있는 주로 이제 12조까지 되게 많아요. 여기를 늘려놓으면 이거 금속이야. 중간에 찔끔 조금 준금속이 들어있고 그 외 나머지는 다 비금속 계열이다. 주로 기체의 종류들이 많죠. 이렇게 주기율표를 물성으로는 크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세로줄은 원자가 전자수 또는 최외각 전자수로 족이라고 구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줄은 여기에 이제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프란신까지 7주기까지 있어요. 우리 화학에서는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전자껍질이라 그러죠? 우리 오비탈 하니까 그쪽은 물리 쪽이지. 물리 쪽에서는 얘를 뭐라 그러죠? 주양자수라고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전자껍질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전자껍질 하나야. 그 다음에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껍질이 3주기면 3개죠. 전자껍질이 4개죠. 전자껍질이 5개지. 니네가 봐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껍데기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원자 반지름이 굉장히 커지지.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더라. 이거는 뭐야? 주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기가 증가하면 전자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더라. 화학에서는 얘를 뭐라 그러냐면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O, P, Q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내려가면 됩니다. K부터 시작하면 돼.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O 껍질, 보통 N 껍질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된다. 됐죠? 주기율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세로줄은 최외각 전자수 또는 원자가 전자수. 가로줄은 뭐다? 전자 껍질수. 주기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기율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주기율표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다 한목에 좀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왼쪽 하단
이렇게 경향성을 얘기하거든. 우리가 주기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성질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예외가 되게 많아요. 예외가 되게 많아. 그 예외가 시험 문제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전반적인 내용만 알고 있고 세세한 거가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얘 날려버리기로 했지. 그러니까 얘를 먹어버립시다. 얘 날려버리니까 얘를 좀 먹어버리자고 이렇게. 얘 포함 안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1등이 누구냐면 얘는 프란슘일 거야. 여기 1등이 누구냐면 얘예요. 플로르. 얘는 날려버려야 되니까. 비활성 기체는 주기적 성질을 나타내지 않죠. 이렇게 돼. 자, 얘네들이 어떤 성질을 나타낼 거냐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니?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증가해요. 그래서 이 같은 족에서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껍질이 늘어가면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조금 이따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도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전체 정리부터 합시다.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유까지 써놓읍시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이유는 전자 껍질 수, 즉 주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더라. 두 번째.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커진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더라. 니네 이제 중학교 때 됐죠? 리튬, 나트륨, 칼륨 가지고 실험했어. 리튬 가지고는 실험 안 합니다. 이건 유치원생들도 시시하다 그래. 나트륨 정도 돼야지. 불꽃도 막 팍팍팍 튀기면서 나트륨 한 조각 쪼개가지고 석유 속에서 꺼내갖고 한 조각 쪼갠 다음에 그 물에다 탁 집어넣잖아. 그럼 물에서 팍팍팍팍 불꽃 튀기면서 수소기체 막 발생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고. 칼륨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건 잘못하면 폭발해요. 그죠? 그래서 나트륨 정도가 실험하기 딱 좋아. 불꽃도 막 내면서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덜 위험하고. 근데 얘는 위험해요. 이거는 저기 멀리 떨어진 강 같은 데다 던져야지 되지 큰일 나요. 실험실에 있다 큰일 난다. 이거는 더더군다나 더 힘들겠지. 대신 얘네들은 비싸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비싸서 우리 다루질 못해요. 그리고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게 얘 잘못했다가는 원자병 걸려. 피폭되면 얘는 방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위험해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가지고 주로 실험을 해요. 근데 어쨌든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반응성이 커. 근데 어떤 반응성이 커질 거냐는 얘기야. 전자를 잃기 쉬운 반응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왜 전자를 잃기 쉽겠니? 여기서 수소는 제외합시다. 수소는 어디서나 다 예외니까. 여기에 전자 하나 있지. 여기 전자 하나 있지. 이런 식이야. 맨 바깥에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일쪽이잖아. 그런데 맨 바깥쪽에 전자 껍질의 입장에서 봐봐. 껍데기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가면서 핵이 자기 주인은 핵이잖아. 나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맨 바깥에 있다고 자기를 홀대하는 거야.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를 홀대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핵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이 전자가 자꾸 자기 주인은 안에 있는데 자꾸 딴 데다 눈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쉽게 떨어져 나오는 거야. 핵으로부터 쉽게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자를 잃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야. 유효핵 전하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는 거야. 유효핵 전하라고 하는 다른 정의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최외각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전하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수록 멀어지니까 최외각 전자가 자기를 핵이 자기를 안 봐주거든. 밖에 나가서 막 그죠? 너네 그러잖아요.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안에 있는 핵이 자기를 안 봐줘. 막 사고 쳐도 안 봐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밑으로 갈수록 가능성이 큰 거야. 사고를 많이 칩니다. 전자를 잃기 쉬운. 그렇게 해서 일어나니까 다른 애랑 반응이 불꽃 튀기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진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전자를 잃기 쉽더라. 그 원인은 뭐 때문이야? 핵이 자기를 안 봐주기 때문에. 이유 뭐라고? 거리가 너무 멀어. 안에 껍데기가 너무 많아. 다 가려져 버려. 안에 전자들이 잔뜩 꽉 차 있잖아. 얘가 봤을 때는, 핵이 봤을 때는 이 전자를 볼 겨를이 없어요. 여기 전자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굉장히 자유로워져 있지. 얘가 가서 바깥에 사고 치는 거야. 반응성이 엄청 큽니다. 이걸 우리는
전자를 읽기 쉬운 반응. 그런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걸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 고1 때 배웠지. 전자를 읽는 거를 우리는 산화가 잘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산화가 잘 된다. 산화가 잘 되면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는 거야? 환원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어려운 말인데 그냥 이해하면 돼요. 지가 전자를 잘 내놓기 때문에 남한테 전자를 잘 줄 수 있지. 그럼 남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환원이 잘 되겠지. 그래서 지가 전자를 잘 내주는 애를 우리는 뭐가 크다 그래? 환원시키는 능력이 크다 그래. 그래서 환원성이 크다 또는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런 경향성을 보이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금속성이 크다라고 해요. 니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속성이 크다. 보통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경우 금속 이런 게 금속이 아니야. 우리는 이걸 금속성이라고 얘기하지 일반적으로. 근데 화학에서의 금속성은 전자를 잘 잃는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을 금속성이 크다. 금속이 아니어도 그 전자를 잘 잃는 애들이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근데 거의 대부분 금속들이 전자를 잘 잃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좀 심화 과정이다. 일곱 번째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이제 우리 나중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온 에너지가 작다요. 이온 에너지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온 에너지는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띄어서 양이온을 만들 때, 이온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야. 그러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전자를 띄기가 쉽겠지.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 전자를 띄는 에너지거든. 작잖아. 왜? 멀리 있는 애기 때문에 핵이 신경도 안 쓰는 애야. 이렇게 데려가 버리는 거죠. 이온 에너지 쉽죠. 작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전자 친화도. 이것도 작아.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전자 친화도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어요. 대학교 일반 화학으로 넘어가죠. 전자 친화도 말 그대로 뭐예요? 전자랑 얼마나 친하게 지낼 거냐. 이건 반대로 전자를 집어넣을 때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야. 좋아하겠니? 여기다 전자 집어넣으면 좋아하겠어? 얘 별로 안 좋아해. 신경도 안 써. 핵에서는. 그죠? 바깥에 있는데 전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자 집어넣어봐야 좋아하진 않아요. 이것도 작아. 전자 친화도 그렇게 오히려 띄어내는 게 편하잖아. 전자 친화도 작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있어. 전기 음성도는 나중에 이제 공유그래프 할 때 쓰는 말인데 전자를 얼마나 이것도 비슷해. 전자를 얼마나 끌어당길 거냐 이거거든. 전자 끌어당기고 있니? 밑으로 내려갈수록 안 당기지. 그래서 이것도 작아. 이렇게 해서 한 9가지. 사실 이게 화학의 전부예요. 화학 주기율표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정도가 딱 떠오르면 그냥 화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주기율표의 이해도는 이 정도. 주기적 성질.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시 이해되죠? 원자 반지름 증가하는 건 이제 알겠지? 자, 반응성이 커진다. 제일 바깥에 전자들이 화학은 뭐라 그랬어? 최각 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죠. 제일 바깥에 있는 애가 장난치려면 좀 프리해야 되잖아. 자유로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자유로워지잖아. 핵이 자기 신경도 안 쓰잖아.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막 사고 쳐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니네는 그래서 니네 부모님들이 그래도 대단하신 거야. 매번 학원 가는지 감시하시잖아요. 니네들이 엇나갈까 봐 그래. 그렇잖아요. 이 원리가 똑같아요. 니네는 모르지? 그냥 가방 탈레탈레 들고 와서 수업하죠? 다 데스크로 전화 옵니다. 우리 선우 안 나요? 다 감시 체계에 들어있었네. 하도 그 전화 받기 힘들어서 선생님은 차라리 그냥 CCTV를 달아갖고 오픈을 해볼까 차라리. 대개 자녀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했습니다. 학원들 보면 막 카드로 찍고 막 그러잖아요. 왔다고 지나가면 요새는 또 비대면이어갖고 그냥 지나가면 다 체크가 되지. 체온 막 이런 거 체크되면서 왔는지 부모님한테 다 전송이 되고 이래요. 니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 요새는 그 범죄자들 잡히는 거 봐봐. 각각의 거리마다 CCTV가 다 있잖아요. 다 움직이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니네 다 통제하에 니네가 있다고. 안 그러면 가다가 옆에 친구가 무슨 피카츄도 아니고 담배 피까? 그러면 가서 따라가서 피는 거야. 술 먹을까? 그러면 술 한잔 먹고 헬렐레. 그럴까봐 부모님들이 다 통제해 두는 거예요. 핵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부모 역할을 하는 거야. 전자들.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버려. 그럼 이 맨 바깥에 있는 이 막내
최외각 전자를 통제가 안 되면 얘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그러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학원 갔다고 땡땡이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꼭 학원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에 뭐 그게 이퀄은 아니지만 그죠? 근데 학생 때는 본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난 어른 돼서 할 게 되게 많어. 다 그때 가서 해도 돼.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 그죠? 하고 싶지 지금. 근데 조금 참으세요. 어른 되면 다 할 수 있어. 담배도 피우고 담배 그냥 집에다 이렇게 싸놓고 피울 수 있어. 되도록이면 담배를 안 피웠으면 좋겠어. 건강에 너무 안 좋아요. 어른들도 끊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끊어져. 선생님 주변의 친구들도 담배 끊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끊어져요.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끊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배우질 마세요.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그런 거다. 니네 부모들처럼 이 핵이 최외각 전자를 갖다 통제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버리면 통제가 안 되니까 얘가 사고 친다. 그럼 뭔가 사단이 벌어진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를 잃는 반응이더라. 우리 전자를 잃는 걸 뭐라 그래? 산화라고 얘기를 한다.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은 옆에 있는 애한테 전자를 던져준다는 거야. 싫은데 너 전자 가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멍청이 있다가 전자를 받는 거야. 환원되기 싫은데 지는 환원돼야 돼. 옆에 애가 하도 강력하게 전자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은 옆에 있는 애를 환원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환원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전자를 잘 내놓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금속들이 주로 그렇더라. 그래서 그걸 금속성이 크다. 메탈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쓰는데 이런 금속성이 이거 아니라고. 이 금속이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전자를 잘 내주는 성격을 우리는 금속성이 크다. 화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 에너지 전자를 띄어내는 데 들어간 에너지. 쉽죠? 아래로 내려갈수록 쉽게 띄어낼 수 있지. 전자 좋아하니? 안 좋아해. 핵 자체가 전자를 안 좋아해. 지금 있는 애도 사고 치는데 또 하나 양자로 들이겠어? 안 들이겠죠? 안 들여. 또 사고 칠 건데.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자를 받으려고 안 해. 전자 친화도 작아요. 전기 음성도 역시 비슷하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위로 올라갈 때 주기성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대로 대응시켜서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 그대로 해봅시다.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니? 감소되겠지? 뭐 굳이 이유를 쓰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 껍질수 감소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반응성이 커져. 반응성이 어떤 반응성이 커지냐면 여기 다 전부 다 얘네가 이제 얘 7개짜리잖아. 얘네는 하면 뭐 하면 돼? 전자 하나 얻으면 되는 거지. 전자 한 얻는 반응성이야. 세 번째. 그래서 뭐야? 전자를 얻기 쉬워요. 누가 제일 얻기 쉬울까? 얘 껍데기가 제일 작으니까 핵이 통제하기가 제일 쉬운 애잖아. 그러니까 하나 비어 있는데 전자 받기가 제일 쉬운 거죠. 얘는 껍데기가 너무 많어. 하나 비어 있는데 얘가 관심이 별로 없어. 전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끌어당기지도 않아. 얘에 비해서 얘는 안에가 가까우니까 전자 하나는 무조건 지나가면 훅 잡히는 거야. 전자를 얻는 반응성이 크더라. 자, 그러면 네 번째 뭐가 잘 되는 거야? 전자를 얻는 거니까 환원이 잘 된다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떻게 되겠니? 이런 경우에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죠. 됐어? 이렇게. 여섯 번째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경우를 전자를 얻는 거를 비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응해서 그대로. 자,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크다. 여기서 이제 전자 하나 7개짜리에서 전자 하나 띄어내려고 생각해봐. 첫 번째 껍데기에 두 번째 껍데기죠. 두 번째 껍데기에 7개가 딱 들어있는데 핵이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있어. 니네 공부 똑바로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놀러 가자고 소풍 가자고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야. 끄집어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이온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더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전자 친화도 크죠. 전자가 지나가다가 여기 그냥 잡혀버려. 그냥 멀뚱멀뚱 가다가 잡혀버린다고. 왜? 하나가 부족하니까 8개 채우려고 금방 잡아가 버린다. 전자 친화도가 이렇게 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Cl하고 F하고 이게 1등이다. 얘 예외야. 다른 건 다 F가 큰데
전자 친화도만 CL이 1등이야.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얘는 되게 하드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건 좀 전문 용어인데 얘는 좀 소프트하죠. 얘는 껍데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좀 전자 껍질이 유들유들해.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 쑥 들어오는데 얘는 안쪽에 핵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비집고 전자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얘가 1등이야. 전자 친화도는 요렇다. 이건 대학 가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뭐가 있어?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1인자 누구예요? F지. F가 전기음성도 4.0이거든. 제일 커. 그래서 전기음성도도 크더라. 전자를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가장 오늘 주기율표의 역사하고 주기율표의 일반적인 얘기를 갖다가 주기적 성질을 얘기를 한 거야.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경향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특이한 애들, 또 예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자 반지름부터 시작해서 유핵전화,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이런 얘기들 각각의 성격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주기적인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좀 더 깊이 들어갈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필기를 해놓읍시다. 됐죠? 고생들 했어.